안녕하세요. 미니티버신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또 의료 관계자분들, 자원봉사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쓴다 쓰는 대로 된다. 제목 쓴다 쓰는 대로 된다. 그리고 후르카와 다케시 지음, 유나연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왜 쓰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질까? 쓰기 습관은 마음 챙김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쓰기의 목적은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서 마음을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글로 정리해보자. 자신이 무엇을 실수하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글로 써보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대책을 도출해낼 수 있고 후회와 자책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뒤엉켜 있는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데일 카네기는 자기관리론에서 고민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막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아무리 글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백지에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정한 양식이 있고 빈칸을 채우기만 한다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책에는요, 몇 가지 워크시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상황에 맞게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정일기를 써보라고 제안하는데요. 나쁜 행동 습관,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인생을 180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지금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일 감정일기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일기란 그날 하루 일어난 사건 중에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흔든 일을 기록하는 워크시트다. 이 워크시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계산이 늦어져 짜증이 났다. 점주가 직원 교육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럴 여유가 있으면 고객 응대나 제대로 하지 하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적는 칸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대체 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르바이트생을 교육하느라 손님을 기다리게 하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사에 전화해서 클레임을 걸어야 하나? 그리고 감정 칸에 짜증 1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사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 A가 주 거래처에서 큰 계약을 따냈다고 보고했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잘했다고 말했다. A는 처음 입사한 1년 전에 비하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음의 소리 칸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줄은 생각도 못했다. 후배를 키우는 것도 꽤 보람 있는 일이구나. 다른 후배들도 A처럼 잘 가르쳐야 할 텐데 오늘은 맥주 맛이 좋군. 감정 칸에 상쾌한 80% 이렇게 적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일기를 이렇게 2주 정도만 작성해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흔들리는지 그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 패턴을 파악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이 늦어서 화가 난다는 패턴이 나타나면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신이 상대방이 약속이 늦었을 때 화가 많이 나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럴 때 그 사람과 약속했을 때 책을 한 권 들고 나간다거나 이러면은
화가 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감정일기를 통해 그날의 기분과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분노다. 친한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인간관계는 일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경계선이란 상대방과의 거리감이나 지켜야 할 규칙, 매너 등을 말한다. 그 경계선을 넘은 발언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이 느껴질 때는 상대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상사가 기분 나쁜 농담을 해서 고민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상사에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껄끄러워져 함께 일할 때 불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assertive communication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나눈 방법을 말한다. 이 예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함께 근무하는 A라는 선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당신이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들지. 대체 그 사안에 대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심하게 질책한다.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자 긴장되고 위축되어 그가 있는 회의에서는 발언을 자제하게 된다. 최근에는 그 선배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몰려온다. 이런 상황을 assertive DESC법으로 정리하면 이쪽에 표와 같다 되어 있는데 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의할 때 이 선배한테 그런 지적을 당했을 때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바로 응대를 해버리면 감정적으로 많이 화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선배한테 화를 내지 않고 잘 말하는 방법을 이 표에 보면은 대사라고 해서 그 선배에게 말할 대사를 편안하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회의할 때 제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저도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리듯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해서 제대로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돼요. 가급적 회의가 끝난 다음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선배가 지적한 부분을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회의부터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선배는 같은 지적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사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면 바로 응대하는 것보다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예시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사로 만들어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연구한다. 즉흥적으로 말할 때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지만 미리 적어보면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한두 번 연습하다 보면 점차 능숙해질 것이다. 자꾸 쓰다 보면 미루지 않게 된다고도 합니다. 왜 행동하지 못할까? 나는 예전에 어느 기업 연수에서 참가자들이 제출한 행동계획 한 865개를 검토하고 첨삭한 적이 있다. 살펴보니 8할은 사실상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막연한 계획이었다.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 돌아가면 그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거나 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을 게 분명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라.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30분간 엘빈 선생님과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은 베이비 스텝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베이비 스텝이란 말 그대로 아기의 걸음마를 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옮기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한 걸음 내딛고 나서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고 일이 잘 풀렸던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반대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법이다. 베이비 스텝으로 일을 시작하는 습관은 지금까지 미루거나 흐지부지 일을 끝냈던 안 좋은 버릇을 단숨에 고쳐주는 강력한 해결책이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귀찮다, 두렵다, 불안하다, 시간이 없다는 등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비집고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행동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깅을 한다 하면은 아주 작은 스텝은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렇게 하고요. 예를 또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은 점심밥을 평소의 양보다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하고 집을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온 집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5분간만 정리한다. 그래서 화장실만 청소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 술을 끊는다 이러면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맥주 3잔을 2잔으로 줄인다 이렇게 점차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난다 하는 거는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예를 들면 지금보다 15분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좋은 습관이 시작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8할 이상은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좋은 생활 습관이 행복도를 높인다. 만약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꿈꾸는 하루의 모습을 명확히 그릴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활 습관과 현실의 생활 습관을 나란히 적어 비교해보자. 이때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전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센터핀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만 고치면 나머지도 잘 돌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을 말한다. 볼링을 예로 들어보자.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할 때 핀 10개를 모두 노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핀 하나를 노리지 않는가. 집에 가자마자 TV만 보는 행동이 문제라면 센터핀을 귀가 후 곧바로 목욕하기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당신이 꿈꾸는 하루의 모습을 가시화해서 그것을 조금씩 실현해보자. 나는 습관화 컨설팅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왜 시간이 없는 걸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유가 정말 단순하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는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계획을 집어넣으려 한다.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란다. 그럴 땐 먼저 할 일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계획한 일을 전부 수행할 수 있고 하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자책하는 일이 없다. 예를 들면 수면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대신에 무엇을 포기하겠는가? 자유시간을 1시간 늘리는 대신에 무엇을 줄이겠는가? 이렇게 지속할 습관화하고 싶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고 또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책 뒤편에 보면 그 워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계획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OX로 표시를 하거나 또 스티커를 붙이거나 도장 찍기 이런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궁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해서 가시화하면 의욕이 샘솟는다라는 원칙을 반드시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을 대비하는 미래일기를 써보자고 합니다. 미래일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의욕이 솟아나서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전날 마음을 정돈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예로 우리는 영화를 보면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 보통 일상에서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볼 기회가 많지만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이유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기가 아닌 미래일기를 작성해 볼 것을 제안한다. 미래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면서 쓰는 것이다. 미래일기를 쓰는 이유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해서 적으면 그만큼 현실로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발상은 단순하지만 직접 해보면 놀랄 만큼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뇌가 그것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래일기에 일어난 일, 달성한 일, 감사한 일을 적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일어난 일 칸에는 내일의 일과가 모두 끝난 것처럼 적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것이 곧 내일의 상세 계획으로 이어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달성한 일 칸에 이루고 싶은 일을 적으면 그것을 달성한 이후 찾아오는 쾌감을 미리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다음날 그 일을 실천할 때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이후에 쾌감을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세 번째, 감사한 일 칸에 감사한 마음을 미리 적어보면 평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직장인 엄마들 보면 이런 일 많이 겪으실 텐데, 직장 다니면 아이들 자랄 때 학예 발표나 이럴 때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미래일기를 쓸 때, 내일,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 상사에게, 부탁을 해서, 여쭤봤더니 그러면 일을 조금 빨리 끝내고 다녀오시라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 그걸 이제 일이 일어난 칸에 적는 거죠. 그래서 가서 뭐 우리 아이 이쁜 모습도 보고 발표하는 것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그게 일어난 일 적고 달성한 칸에는 학예에 다녀왔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감사한 일 칸에는 그 상사분이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다녀오게 허락해줘서 참 감사하다. 뭐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쓰는 습관이 들면 일상이 즐거워진다.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동화작가 모리스 마티르링크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행복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뭔지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에 문득 작가는 나는 얼마나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상에 쫓기다 보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즐거움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두근두근 리스트를 제안하는데요. 이 리스트를 적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첫 번째,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반드시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좋으니 진심으로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일을 적는다. 두근거림을 느끼게 하는 소소한 일을 적는 것이다. 두 번째, 각각의 활동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싶다면 영화 보는 모습, 아니면은 뭐 골프를 치고 싶다면 골프 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그림을 그려놓으면 두근거리는 감정이 더욱 고조된다. 3. 언제 실천할지 날짜를 적는다. 확실히 정해놓으면 행동으로 옮기기 쉽다. 이 두근두근 리스트는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194페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낚시를 가고 싶다면 낚시하는 그림을 그려놓고요. 또 바베큐를 먹고 싶다면 바베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놓고, 또 등산을 가고 싶다면은 산을 이렇게 그려놓거나, 또 해수욕장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 바닷가 모습 이렇게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자. 감사일기. 행복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라는 책에서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항상 감사해하며 생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의 아버지는 외할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분이라서 늘 무언가 더 해드리고 싶었단다 하고 자주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끌어당긴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감사란 찾아내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는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기록했던 한 체험자는 그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며칠 동안 끙끙 앓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는 듯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꿈을 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 그런 대로 만족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 없는데 그런 꿈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인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새로운 꿈을 꾸는 게 어렵다. 하지만 꿈이란 좀 더 나답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다.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미래를 그리면 인생은 분명 달라진다. 3년 후에 두근거리는 미래를 글로 표현하고 나아가 그림으로 시각화하면 뇌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를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드림리스트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상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드림리스트를 작성하면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뇌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가동하기 시작한다. 드림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글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자료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꿈을 시각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림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더 잘 외워졌던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이 책에서는 쓰기 습관으로 머리와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쓰기 습관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또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해진 감정이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근사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책 읽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